신제조업 도약의 열쇠라는 주제로 가천대학교의 김영석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김영석 교수님은 삼성전자 상무님, 그다음에 한국무한대학교 교수님 역임을 하시고 지금 현재는 가천대학교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오늘 발표 내용 중에 AI에 대한 컨셉하고 그다음에 이중 반도체 패권에 대한 그런 잠깐 얘기, 그다음에 온디바이스 반도체하고 신제조업의 도약, 그다음에 향후에 이 반도체 측면에서 어떻게 정책적으로 재현했으면 좋은지 그런 부분들 포함해서 오늘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 김영석 교수님 큰 박수로.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가천대의 김영석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그 AI 반도체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중에서도 이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서버용이 아니고요. 온디바이스 AI 반도체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 제목을 이제 신제조업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의미는 사실 제가 이제 이름을 장명한 거긴 해요. 이거는 뭐냐면은 기존에 있는 제조업에서 나오는 제품, 거기에 AI라고 하는 거가 적용이 되면서 거기서 뭔가 밸류를 올릴 수가 있고, 그거에 관련된 제조업을 다 총칭해서 제가 이제 신제조업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결국은 우리 제조업, 우리 한국이 강한 제조업을 좀 더 발전시키려고 그러면 결국은 온디바이스 AI가 핵심이다. 가장 중요하다.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그쪽에 좀 관심을 갖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AI에 대한 일반적인 말씀을 먼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결국 미중 반도체 전쟁에 대한 거를 꼭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그걸 좀 잠깐 말씀드릴 거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제가 말씀드릴 내용 해서 맺은말로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AI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우리 이제 전자 산업을 한번 이렇게 돌이켜 보면요, 1977년도에 그 애플2가 나왔어요. 애플2가 나오면서 이제 정보화 시대가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컴퓨터를 가지고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뭐 문서 작성 이렇게밖에는 못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인터넷이라고 하는 게 이제 PC에 접목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PC 시대가 열렸습니다. 근데 이때에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은 이 PC에 들어가는 반도체, 이걸 누가 만들어줬냐? 인텔이었습니다. 인텔. 그래서 인텔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 PC 시대를 결국 리드해 나갔죠. 거기에 또 덧붙여서 우리 한국의 이제 삼성전자나 또는 SK하이닉스는 이제 메모리 쪽에서 같이 성장할 수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동통신 시대가 열립니다. 그래서 IMP 2000 뭐 이래서 이제 2000년 그 근방에 새로운 이동통신 방식이 막 나오고, 또 휴대폰도 아날로그 방식이 디지털로 바뀌고, 뭐 그러면서 이제 결국 그 아이폰이 이제 등장했죠. 그게 2007년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스마트폰 시대가 열리게 된 겁니다. 그래도 역시 스마트폰 시대에서도 누가 리드를 했냐면 결국은 반도체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 칩. 인텔이 이제 그동안 주도했던 그 칩을 대체하는 거가, 이 스마트폰에는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라고 하는 AP가 있어요. 그게 그 역할을 하는 건데, 그 칩을 이제 뭐 퀄컴이라든가 또 우리 한국의 뭐 삼성 또는 애플 이런 데는 또 자체적으로 개발하기도 하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메모리도 로파용을 해서 이제 LPDDR이라는 표현을 써서 LPDDR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계속해서 메모리가 이제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PC 스마트폰 시대까지 열렸고, 그 다음에 이제 AI 시대가 열렸는데, 역시
AI도 마찬가지입니다. AI도 반도체 없이는 AI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결국 그 반도체에 의해서 결국 AI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만큼 이 반도체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I의 역사를 한번 잠깐 살펴보면요. 1950년으로 이제 거슬러 갑니다. 1950년에 영국의 이제 앨런 튜링이 야, 기계도 생각할 수 있다. 그래도 기계에 이제 그 IQ를 테스트하는 뭐 이런 것도 만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1956년도에 이제 공식적으로 AI라고 하는 용어가 이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는 1957년도에 인간의 그 뇌, 그거를 모델링 해가지고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소위 말해서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그런 게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다가 이게 보니까 뭐 별로 그 가능성이 안 보여요. 왜냐하면 이 1960년대 이때만 해도 뭐 칩으로 그걸 만들어서 실제로 구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침체기가 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AI 윈터, 겨울의 시대가 열리고요. 그 다음에 또 잠깐 엑스퍼트 시스템이라 가지고 우리 인간이 경험했던 거를 그대로 이제 데이터베이스화 시켜서 그걸 그대로 활용하는 뭐 그런 방식이 또 있었어요. 그러다가 또 그것도 시들해집니다. 그래서 두 번의 이제 그 AI 겨울을 맞이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AI가 이제 쭉 발전하게 되는데 그거의 가장 결정적인 거는 딥러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캐나다의 이제 제프리 힌튼 교수가 딥러닝 알고리즘을 내놓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베이스로 해서 그 다음에 이미지 넷대에서 그걸 실제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알파고하고 또 이세돌 구단 대결이 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챗GPT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 AI에 대해 아주 간단하게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요. 결국 이제 아까 우리 그 뇌를 모델링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뇌는 한 1000억 개 정도의 뉴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뇌를 보면요. 그래서 그 뉴런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거에는 뭐 수상돌기라는 게 있어서 그걸 이제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이는 거를 다음 뉴런으로 보내려고 그러면 거기에 시냅스라는 게 있어서 그 역할을 하고 그게 계속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모델링 해보면 이렇게 아래처럼 데이터를 병렬로 X1부터 Xn까지 쭉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거를 뭔가 이렇게 더하고 뭐 곱하고 이런 형태로 이제 표현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웨이트가 있어요. W1, W2에서 WN까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 사람 같은 경우도 어떤 그 생각을 한다든가 어떤 데이터를 받아들일 때에도 그게 중요도에 따라서 웨이트가 매겨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W1부터 WN까지 이렇게 이제 웨이트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보통 AI라고 하는 거가 학습을 한다고 하는 거는 요 웨이트 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학습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굉장히 그 많은 레이어로 쭉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레이어에 거기에 W 값들이 있고 그 값을 구하는 과정이 결국은 학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구해준 거를 이제 맞추는 과정, 맞춰보는 거가 이제 결국 추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AI는 이렇게 학습과 추론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고요.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2006년도에 이제 딥러닝이라는 알고리즘이 나왔는데 이거 아무도 뭐 실제로 구현을 해보지는 않아서 누구도 이제 인정할 수가 없는데 이거를 이제 이미지넷대라는 게 2012년도에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이미지가 쫙 있는데 이거를 AI가 이거를 검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이걸 맞추는지를 보는 그런 대회인데 여기 보면 이제 2010년도에는 이게 이제 에라율입니다. 에라율인데 28.2에서 25.8 이렇게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가 2012년도에 25.8에서 18.4, 26.4로 확 이렇게 그 에라율이 떨어지거든요. 이때가 바로 이제 딥러닝을 적용한 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환호를 한 겁니다. AI가 지금까지는 허상이었는데 이전에 실체가 있구나. 뭔가 될 것 같다.
이때가 바로 이제 바로 2012년도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계속 발전이 되면서 여기 보면 있지만 사람보다도 더 그 인식을 잘하는 이제 그렇게 됩니다. 여기 사람이 한 5.1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가 2015년도가 되면서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 인식을 해내는 이제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2016년도에 이제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 대결이 있었고, 우리는 뭐 이거 잘 알고 있죠. 근데 이거는 이제 처음에 이세돌하고 했고, 두 번째는 이제 중국의 커제하고 이제 대결을 했는데, 커제하고 대결하면서 이제 커제가 울었습니다. 져가지고. 그래서 이때 이제 알파고가 은퇴를 선언해요. 이제 사람하고는 내가 더 이상 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이제 바둑계에서는 이제 결국 알파고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가 이제 그렇게 결정이 됐죠. 그 생성형 AI 탄생 과정을 조금 더 한번 살펴보면 아까 이제 2012년도가 이제 분기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2012년부터 한번 보면 일단 2012년도에 알렉스 네시 이거는 이제 딥러닝 알고리즘을 실제로 임진왜때에서 이제 구현했던 시기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봐야 될 게는 2015년도에 2015년도에 오픈 AI사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울트먼이 어떻게 보면 야 이제 뭔가 될 것 같다라는 그 자기 나름대로 확신이 있었겠죠. 회사를 만듭니다. 2015년도에. 그리고 그 다음에 알파고. 그러고 나서 2017년도에 또 하나의 획기적인 AI 알고리즘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트랜스포머라는 겁니다. 이거는 구글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구글에 이런 논문을 썼어요. Attention is all you need라고 하는 논문을 쓰면서 이때에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만들게 되는데 이게 또 한 번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오픈 AI사는 이거를 계속 발전시키면서 챗GPT 1, 2, 3, 3.5 이런 식으로 발전을 시켰어요. 그래서 드디어 2022년 11월 달에 3.5 버전을 내놓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챗GPT라는 게 탄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챗GPT의 결정적인 그 도움을 준 거는 구글이에요, 구글. 구글이 그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내놨기에 그거를 베이스로 해서 챗GPT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GPT라고 하면서 T라고 하는 거의 약자가 트랜스포머다. P라고 하는 건 이제 프리테인드, 그러니까 이제 학습을 한다 이런 얘기고 그 결과를 제너레이트 하는 거, 내놓는다 이래서 이제 GPT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GPT라는 거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 챗GPT 이게 나오면서 드디어 이제 환호를 하게 됩니다.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야, 우리 사람들이 그동안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창의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했었던 글을 쓴다든가 그림을 그린다든가 또는 엔지니어들은 요즘 코딩도 얘 도움을 받거든요. 코딩도 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기계는 못해. 사람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를 해내는 게 바로 챗GPT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거에 이제 그 성능을 좌지우지하는 거는 그 아까 이제 이 사람의 뇌 그 뉴런을 설명할 때 제가 시냅스라는 말씀드렸는데 그 시냅스에 해당되는 게 이 파라메타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도 마찬가지죠. 어렸을 때 시냅스가 굉장히 많다가 나이가 들면서 이게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기억력도 이제 감퇴가 되는 건데 이 챗GPT도 그 시냅스에 해당되는 파라메타, 이 파라메타의 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챗GPT는 똑똑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나오지만 GPT 만일 때는 1.17억, 그러다가 15억, 그러다가 뭐 1750억 이렇게 하다가 GPT-4일 때는 공개를 하지 않았지만 뭐 1조개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정도로 계속해서 파라미터의 수를 늘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늘리면은 결국은 이거를 결국 연산하는 그 AI 반도체, 그러니까 GPU가 해당되겠죠. GPU의 성능은 점점 좋아져야 되겠죠.
그러면은 그 칩을 만들어내는 결국 엔비디아는 계속해서 새로운 칩을 만들어야 되고 그 칩을 그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사람들은 그걸 사다 써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결국은 엔비디아만 신나는 거죠, 결국. 그래서 지금 결국 이 파라메타를 계속해서 늘려야 된다고 하는 거가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볼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은 파라메타 수를 늘리지 않으면서도 성능을 올릴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결국은 이제 딥시크가 만들어낸 거죠. 그 뒤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AI에 대한 전반적인 말씀을 쭉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중 반도체 패권 전쟁에 대한 말씀드리고, 요거는 이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가장 큰 팩터가 되는 게 결국은 이거기 때문에. 그럼 미중 반도체 전쟁은 왜 일어났느냐? 사실은 중국이 너무 생각보다 빨리 치고 올라와서 그래요. 첫 번째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팬데믹을 겪으면서 미국이 야, 이거 보니까 반도체 없이는 자동차도 못 만들더라. 자동차 공장이 섰어요. 근데 그동안은 이제 미국은 내가 시스템 반도체 설계 쪽을 꽉 잡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내가 설계를 해서 그 제조하는 것만 TSMC, 삼성 뭐 이런 데는 맡기면 되지 않느냐. 그럼 원래 할 때 내가 원하는 시간에 칩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 팬데믹을 겪으면서 그게 아닌 게 된 거죠. 그래서 야, 안 되겠다. 우리 땅, 미국 땅에다가 반도체 공장을 직접 지어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인텔이나 마이크론을 지원해서 우선 자기네 회사들을 키우는 게 있고, 두 번째는 TSMC, 삼성 이 두 회사를 보조금을 줘가지고 미국 땅에다 짓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미중 반도체 전쟁에서의 그 시작은 결국 중국의 이제 반도체의 성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팬데믹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거는 그동안은 이제 우리가 반도체는 그냥 산업의 쌀 이렇게 불렀어요. 실제로 모든 제품에 다 들어가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미국에서 보니까 산업의 쌀이 아니라 내가 전 세계의 패권을 잡으려고 그러면 반도체를 잡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이 바뀝니다. 국가 패권의 전략 자산이다. 반도체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반도체를 양보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 위험 요인은 두 가지로 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이제 트럼프가 재집권을 하면서 그동안 이제 바이든하고 맺었었던 여러 가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보조금을 받는 것부터 시작해서 서로 협력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다시 리셋이 돼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됐어요. 그래서 특히 지금 보조금 같은 경우는 삼성은 약 한 7조, SK하이닉스는 한 6,700원 이렇게 되는데 뭐 이거 왜 주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거를 다시 이제 재협상해야 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 반도체 산업이 무지하게 빠른 속도로 치고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 뭐 인터넷에 한번 보셔도 좋은데 2022년도 7월 달에 중앙일보에 칼럼을 썼었어요. 근데 이때의 분위기는 미국이 중국을 계속 압박을 하면 중국은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반도체 산업을 일으키는 게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분위기였었어요. 근데 제가 반대의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 반도체 실력 만만치 않다 라는 제목으로 제가 썼는데 사실은 이게 잘 맞았어요. 근데 저로 볼 때는 안 맞기를 바랬는데 사실은 엄청나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 거죠. 작년에는 이제 7나노 공정을 이제 SMIC에서 결국 제조를 했습니다. 물론 뭐 DUV를 써가지고 해서 수율은 좀 떨어지긴 했지만 설계 능력은 있다는 거니까 어쨌든. 그래서 그 칩을 가지고 화웨이 스마트폰에다가 그 칩을 적용해서 양산까지 시켰어요. 자, 그러면 중국의 반도체를 지금 리드하는 기업들은 어디가 있느냐? 첫 번째는 화웨이의 자회사인 하이실리콘입니다. 하이실리콘이 시스템 반도체 설계 능력이 매우 뛰어나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물론 약간 성능은 떨어지긴 하지만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그 서버용 AI 반도체 칩도 여기서 이제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 쓰고 있습니다. 물론 뭐 엔비디아하고 비교는 안 되지만 시간이 흐르면 얘네들이 계속해서 좋아지니까. 어쨌든 그 다음에 또 파운드리, SMIC라는 파운드리 회사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전 세계에서 세 번째입니다. TSMC, 삼성 다음인데 삼성하고의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삼성이 조금 헤매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플래시 메모리, 여기는 이제 양치 메모리라는 회사인데 여기는 뭐 거의 삼성 정도의 수준으로 거의 따라 올라와 있고요. 최근에 창신 메모리, 여기는 DDR4는 물론이고 5도 이제 생산할 정도가 됐기 때문에 이 한국 그 D램 기업의 여기 한 턱까지는 쫓아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HBM 같은 경우는 HBM2까지를 여기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볼 때는 어떠냐? 우리 한국하고 비교해 볼 때 시스템 반도체 쪽은 이미 중국이 훨씬 우리보다 앞섰어요. 이미. 그러니까 양과 질 면에서 훨씬 앞섰습니다. 그 다음에 파운드리, 플래시 메모리, D램은 상당 부분 쫓아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하고 이제 중국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딥시크의 충격이 있었습니다. 이 딥시크가 결국은 이 내놓은 거에 대한 어떤 시사점은 아까 이제 제가 이제 파라메타의 수를 올리면 올릴수록 그 똑똑해진다. 이 AI는 똑똑해진다. 그러려다 보니까 AI 반도체의 성능도 같이 좋아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엔비디아만 신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딥시크는 그 AI 반도체의 성능이 그렇게 높지 않은 그런 칩을 가지고 거기서 AI 모델을 잘 개발해가지고 그거를 굉장히 옵티마이즈하고 해서 그걸 개발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잘 활용해가지고 그래서 저비용의 AI를 구현했다라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물론 이제 그 연구를 미국의 많은 회사들도 해왔었어요. 특히 이제 메타 같은 회사들은 이 AI 반도체 성능을 그렇게 높이지 않으면서 모델을 개발해가지고 잘 그 활용하는 그런 방법을 많이 찾아왔는데 딥시크가 조금 더 앞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미중 반도체 패권 전쟁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시점에서 제가 쓴 책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여기 제가 이제 작년 9월 달에 책을 냈는데요. 여기 책이 몇 권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시는 분은 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1장은 이제 주로 그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얘기를 많이 썼고요. 그 다음에 2장은 아까 이제 앞에서 설명드렸던 AI 일반적인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AI 반도체에 대한 거를 서버용이나 아니면 온디바이스 AI를 말씀을 드렸고, 3장은 전부 온디바이스 AI의 응용 사례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쓰면서도 그 생각을 했어요. 야, 우리나라는 뭘 해야 되나? 우리나라는. 우리가 엔비디아처럼 뭐 데이터 센터용 뭐 칩을 개발한다? 쉽잖아요. 따라가기도 어렵고. 우리나라는 어쨌든 제조업이 있기 때문에 그 제조업에서 많은 제품이 나오는데 그 제품의 하나하나 제품을 경쟁력을 높이고 거기에 뭔가 밸류를 주고 뭔가 차별화를 하는데요. 뭐가 좋겠느냐? 결국 온디바이스 AI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봤고, 그거의 사례들을 계속 제가 이제 주로 이제 제가 이 이코노미 조선이라고 하는 그 잡지에 기고를 많이 했어요. 그거를 3장에다 수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보셔도 좋고, 아니면 이코노미 조선을 한번 찾아보셔도 좋고, 그래서 이제 스마트 홈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자동차라든가 요즘 뜨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뭐 스마트 팩토리,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제가 썼습니다. 그래서 특히 3장은 우리 한국의 제조업, 이 제조업에서 나오는 여러 그 제품들,
그 제품들에 어떻게 하면 AI, 온디바이스 AI를 적용해서 그 제품의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썼습니다. 그 AI 반도체는 이제 크게 우리가 이제 그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서버용하고 이제 온디바이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처음 시작은 이제 그 서버용부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거의 시작은 아까 이제 앞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미지넷 때의 이제 딥러닝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가지고 실제로 구현을 해서 보여줘야 되는데 이때 썼던 게 엔비디아의 GPU 칩이에요. 근데 이제 이 CPU와 GPU의 차이를 보면 CPU는 명령을 한 대로 이렇게 하나하나씩 합니다. 시퀀셜하게. 하나씩 이렇게 해서 이 안에를 구조를 보면 ALU라고 하는 그 유닛, Early Smart Unit, 로직 유닛이라고 하는 거가 큼직한 게 이렇게 몇 개 들어가 있어요. 구조 자체가. 근데 이제 GPU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GPU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실 그림을 그리는데 쓰거나 아니면은 주로 이렇게 뭐 우리 TV나 이런 걸 통해서 화면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이미지를 보여주고 이럴 때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려다 보면은 결국은 안에를 다 아주 깊이 보면 결국 이게 픽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픽셀로 쭉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면 이 픽셀이 동시에 쫙쫙 이렇게 이게 여기 이제 디스플레이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그거 하나하나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짜잘한 조그만 그 저런 ALU 이런 것들이 많이 박혀 있어야 된다고. 응?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GPU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구조 자체가. 그래서 CPU는 ALU 실제로 얘가 이제 계산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결국은 이제 이 ALU인데 큼직한 놈이 몇 개 이렇게 박혀 있고 GPU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조그만 것들이. 그건 무슨 얘기냐면 동시에 처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은 GPU는 뭐냐? 병렬 처리에 좋다는 거예요. 병렬 처리.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이제 잠깐 봤었지만 X1부터 Xn까지 쭉 이렇게 데이터가 쫙 들어와 가지고 뭐 웨이트가 곱해진 값을 다시 또 웨이트가 곱하고 또 더하고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쭉 이렇게 해서 계층으로 돼 있잖아요. 그럼 어때요? AI 알고리즘을 처리하는 데는 뭐가 좋습니까? CPU가 좋아요? GPU가 좋아요? GPU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GPU를 쓸 수밖에 없었고 엔비디아는 그동안 그래픽 칩을 만든 데는 최고의 회사였기 때문에 그 기술을 그대로 AI 쪽에 활용을 하면 되잖아요. 그대로. 그래서 엔비디아가 결국은 이 지금 쓰고 있는 우리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그런 그 칩들 이것들은 다 GPU 베이스로 되어 있고 엔비디아가 꽉 쥐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이거의 단점은 뭐냐면은 소프트웨어로 처리를 하는 거고 딱 이게 소위 말해서 AI 알고리즘을 처리하는데 딱 적합하게 만든 칩은 아니란 말이에요. 처음부터. 그래서 NPU라고 하는 Neural Processing Unit이라고 하는 NPU라고 하는 별도의 코어를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이 엔비디아에 대항해서 나오는 많은 회사들은 뭘로 하겠어요? NPU를 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비교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트랜스포머의 모델은 급격하게 막 이렇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 반도체가 따라가지를 못해요. 이 그래프를 보더라도 무의 법칙은 뭐 2년마다 한 2배 정도씩 이 복잡도가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트랜스포머 보세요. 2년마다 750배 이렇게 확 발전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메모리 캐패시티도 마찬가지거든요. 여기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대응하기 위해서 결국 이제 나중에 HBM이라는 게 나오는 거죠. 여기 엔비디아를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칩이 성능이 갑자기 확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가 한 2022년 그때부터잖아요. 이렇게 성능이 확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칩을 내놓고 이 칩을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데서는 당연히 이걸 사다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이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이거예요. AI 반도체를 실제로 전체 시스템 관점에서 보면은 반도체 칩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를 구동하는 데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비중이 더 크다. 그 소프트웨어를 구성하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이런 것들이에요. 뭐 프레임워크, 컴파일러, 뭐 디버거, 뭐 이런 것들이 다 디바이스 드라이버 이런 게 다 포함해서 이제 소프트웨어의 영역인데 이제 결국 AI 반도체를 개발한다 이러면 반도체 칩 설계하는 사람만 있으면 되느냐? No. 그게 아니라 소프트웨어 이런 소프트웨어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어느 정도 비율이 돼야 되느냐? 소프트웨어의 비중이 더 커요. 실제로. 그러니까 엔비디아에 가서 야, 너네들 칩 개발하는 애들 몇 명이고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몇 명이야? 이렇게 물어보면은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애들이 한 60, 칩 개발이 한 40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그만큼 소프트웨어의 비중이 크다. 그러면 소프트웨어 중에서도 뭐가 중요하냐? 컴파일러라는 게 중요합니다. 컴파일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PC 같은 경우도 우리는 하이레벨링에서 C나 뭐 이런 거 짜면은 컴파일링 해가지고 PC에 있는 그 칩은 바이너리 코드를 해가지고 얘가 알아듣잖아요. 뭐 무슨 소리인지. 그게 컴파일러란 말이야.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래요. 여기 똑같이 그 AI 모델들이 있는데 그 모델들을 결국은 컴파일링해서 거기에 GPU, MPU 같은 이런 그 AI 반도체 그 칩 애들이 알아들어야 되거든요. 그 역할을 하는 게 컴파일러입니다. 그래서 이 컴파일러의 성능이 무지무지 중요하고 이 컴파일러를 만드는 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경쟁력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엔비디아를 얘기할 때 뭐 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쿠다 플랫폼. 쿠다는 이 전체 플랫폼을 얘기하는 거고 그 중에서도 뭐가 경쟁력이 있냐? 컴파일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우리 한국도 뭐 보면 무슨 뭐 후리오사 AI, 뭐 리벨리온 뭐 이런 회사들이 뭐 엔비디아보다 앞섰다. 신문에 많이 나오잖아요. 예전에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냥 하드웨어끼리 비교한 거고 사실은 소프트웨어가 더 올라가가지고 전체 시스템 관점에서 비교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아직까지는 부족한 거죠. 그래서 특히 이 소프트웨어 중에서도 이런 그 컴파일러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이 소프트웨어 인력은 이 소위 말해서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가 아니고 이 시스템 소프트웨어입니다.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를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 하드웨어에 릴레이트된 소프트웨어 이거를 우리가 이제 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 부르는데 그쪽이 사실은 더 그 인력도 구하기도 어렵고 그쪽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자칫 생각하면 컴퓨터 사이언스 쪽에 뭐 소프트웨어학과에서 많은 인력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 인력으로 충분히 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거보다는 그 인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런 그 우리로 얘기하면 전자전기를 전공한 쪽에서 소프트웨어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쪽의 인력을 사실은 많이 키워야 돼요. 근데 대학이 그걸 잘 못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그 성균관대학교에서 제가 10년 6개월을 있었는데 제가 그 삼성에서 이제 퇴임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성대 가가지고도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시스템 소프트웨어, 인베이드 소프트웨어 인력을 키우자. 근데 그걸 동의하는데 가르칠 교수가 사실 없어. 왜냐하면 거기는 논문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게 큰 문제입니다. 다 논문 갖고 평가를 하니까. 하여간 그 부분에서는 좀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잘 아셔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소프트웨어 중에서도 뭐가 더 중요하냐. 근데 이제 이 클라우드 베이스의 이제 AI는 이제 사실은 뭐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 물론 뭐 그 구축하는데 칩 가격도 비싸. 엔비디아가 워낙 비싸게 부르니까.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 챗GPT로 하루 돌리는데 $70만 이상 비용이 들어가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계속 투자를 해야 되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온디바이스 AI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그 필요성을 많이 얘기하는데 온디바이스 AI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래를 놓고 보면 이 스마트폰이 굉장히 좋은 예인데, 예를 들어서 뭔가 번역이라든가 통역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어쨌든 서버 쪽에 있는 데서 이제 처리를 해서 그 결과를 받아 가지고 다시 이제 우리가 요청하는 유저한테 이제 주겠죠. 근데 이제 온디바이스 AI는 이런 과정이 필요 없고, 그 폰에서 이제 다 처리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걸 보면 알겠지만, 요 망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여기서 누가 해킹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안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또 요 네트워크를 써야 되니까 네트워크 사용비 돈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도 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지연될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어떻게 보면 단점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보완한 게 온디바이스 AI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디바이스 AI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생각하면 AI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파운데이션 모델을 디바이스 위에서 돌리겠다는 거예요. 온 디바이스라고. 네트워크가 아니라 온 디바이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키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그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그 AP 안에의 블락 다이어그램을 보여주고 건데, 기존의 그 칩은 CPU, GPU, 여기 보면 ISP는 이제 이미지 프로세싱 쪽이에요. 그래서 카메라 이런 것들 이제 그 처리하는 이제 그런 게 ISP인데, 그것만 있었어요. 근데 NPU라고 하는 이제 또 하나의 코어가 들어가면서 여기서 이제 그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에서 온디바이스 AI가 처음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연도로 보면 언제냐? 2017년도 그 애플이 A11 바이오닉의 NPU를 처음으로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지네가 만드는 그 AP 칩, 거기에 NPU 코어를 하나 집어넣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주로 이미지 프로세싱 하고 화질 개선하고 이런 쪽으로 그걸 활용했어요. 요때 마침 이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 게, 암사에서 이제 얘네들이 1년에 한 번씩 컨퍼런스가 열렸는데, 이때 이제 저한테 키노트를 부탁을 해서 2018년도, 그러니까 애플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 해죠. 그 다음 해에 제가 이제 이런 내용으로, 이런 제목으로 해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 AI 프로세서 미래 스마트폰 혁신을 이끈다. 그러니까 앞으로 AI라고 하는 코어가 들어가면서 스마트폰의 차별화를 앞으로 만들어낼 거다. 이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때만 하더라도 AI 코어가 들어가긴 했지만, 우리가 사진 찍은 거 이런 것들에서의 화질 개선하는 그런 용도밖에 안 썼어요. 그래서 이때에 삼성도 2018년도인데 엑시노스 9810이라고 하는 AP 칩 안에다가 칩 안에서, 이때는 이제 GPU로 처리하긴 했어요. 실제로는 이모지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 이제 처리했어요. 이게 제 사진인데 이렇게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재미있게 표현하는 거죠. 이런 것도 일종의 차별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또 젊은 사람들이 폰을 사니까. 그래서 이런 용도로 썼었어요. 처음에 시작은. 온디바이스 AI의 시작은 스마트폰이다. 스마트폰에서도 처음에 시작은 이렇게 사진 찍은 거에 화질을 좋게 하는 이런 용도로 썼다는 거죠. 근데 이제 온디바이스 AI 시작은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증가가 될 거로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온디바이스 AI의 이제 특징을 말씀드리면, 이 온디바이스 AI는 그 시스템, 이 스레트 시장에서 요구하는 그 요구사항을 반영을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거는 사실 데이터 센터 쪽에서 물론 요구사항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엔비디아가 주도하는 거거든요. 엔비디아가 고성능의 칩을 만들어서 데이터 센터 쪽에다가 그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데, 온디바이스 AI는 제품 하나하나에 그거의 니즈라든가 이런 거를 반영을 해서 칩을 만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소위 말해서 시스템 반도체의 아주 전형적인 하나의 예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특히 이 세트는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이제 시작을 할 때 그 제조업 또 신제조업 이런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그 많은 제품들이 있고 이 제품들을 차별화하기 위해서 온디바이스 AI를 사용을 하고 또 그걸로 해서 그 제품의 부가가치가 올라가고 그거를 다 만드는 거를 총칭해서 신제조업이다 이렇게 제가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되냐면 온디바이스 AI 반도체는 결국 뭐가 되냐? 앞으로 신제조업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의 키다 이거죠. 이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네? 그래서 스마트폰, PC, 자동차, 뭐 어쩌고저쩌고 AI, IoT 응용 쪽은 뭐 스마트 홈, 뭐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팩토리 다 포함된 얘기예요. 응? 그 다음에 로봇, 드론 이런 것들이 다 지금 그거 말고 또 뭐 있어요? 제품에 해당되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선박도 생각할 수 있어요. 선박도 AI 코어가 들어가서 쓸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많은 제품들의 그 AI 그 온디바이스 AI 칩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이제 스마트폰의 사례를 들었는데 그때는 단순하게 화질을 높이는 용도였고 드디어 생성형 AI가 이 온디바이스 AI 칩에 들어가기 시작한 거. 요거는 S24입니다. S24가 시작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 온디바이스 AI가 더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이제 삼성이 처음으로 시작을 했고요. 여기에 그 모델은 삼성이 자체적으로 만드는 가우스, 또 구글의 제미나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사례로는 가전 쪽인데 이건 이제 LG 전자의 사례입니다. LG 같은 경우도 그렇게 이제 이 고화질, 뭐 고음질 그런 그 처리하기 위한 그런 칩을 만들고 있고요. 이거 말고도 또 뭐 가전에서도 세탁기, 냉장고 뭐 이런 데서도 이제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은 뭐 요거는 그 현대에서 이제 M&A를 했던 회사죠.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동영상이고요. 요 오른쪽에 있는 그 휴머노이드 로봇은 나중에 이제 뭐 생산 라인에 투입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로봇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 뭐 예를 들어서 상당 부분 이제 자동화가 되어 있지만 뭐 이 나사를 조인다든가 또 어떤 또 뭐 물건을 뭐 들고 이쪽으로 옮기고 뭐 이러는 것들은 다 이제 사람이 하거든요. 근데 그것조차도 앞으로는 이제 이렇게 그 휴머노이드 로봇을 써서 하겠다는 얘기니까요. 그러니까 특히 자동차 공장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막 들어가게 되면서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은 이제 점점 줄어들게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자동차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자동차는 특히 이제 테슬라가 이제 시작을 했고요. 온디바이스 AI 칩을 사용해서 지금 이미 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산 쪽은 뭐 대표적인 드론이 되겠죠. 드론 같은 경우는 뭐 이미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에서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포를 쏘는 것도 그 AI, 온디바이스 AI 칩을 장착을 해서 정확하게 그 목표를 맞춘다든가 이런 데서도 이게 그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방산 쪽에서는 뭐 더 활용도가 앞으로 높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이제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그 산자부에서 이제 K 온디바이스 AI 이 과제, 그 과제에 대해서 이제 지금 예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이렇게 4가지 부류로 나누고 있고요. 제가 사실은 그 과제에 이제 총괄 기획을 맡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렇게 4가지 부류로 나누면 거의 모든 제품이 다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제 어쨌든 일을 해내야 되는데 어쨌든 뭐 개발을 하건 아니면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정책을 수립하는 일을 하시겠죠, 주로. 어쨌든 일을 하셔야 될 텐데.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왜 이제 얘기를 꺼냈냐면, 제가 사실 작년에 이제 그 AI 반도체 전쟁 책을 냈는데, 재작년에 일의 본질이라는 책을 냈어요. 근데 그 책을 내면서 일에 대한 거를 다시 한번 이제 고민을 해볼 시간을 가졌었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결국은 근데 그런 것 같아요.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뭐 개발자가 됐건, 여러분들처럼 정책을 수립하는 일을 하건, 왜 해야 되느냐, 왜? Why?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 해야 되느냐. 일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거가 가장 중요하다. 근데 이제 이거를 제가 이제 얘기하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삼성에 다닐 때, 우리 그 이건희 회장님이 이제 삼성 신경영이라고 하는 걸 이제 하셨는데, 그때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지만,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이거예요. 업의 개념, 일의 본질, 이런 거를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물론, 그때는 저는 이제 그렇게 높은 위치에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직접 제가 질문을 받지는 않았지만, 사장들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야. 예를 들면 호텔신라 사장한테 호텔신라의 업의 개념이 뭐요? 그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서비스업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상식적으로 보면 서비스업이 맞는 것 같지 않아요? 맞는 것 같죠, 사실은. 그랬더니 그거 좀 더 생각을 해보고 다음에 나한테 얘기를 해달라.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야기를 다시 보고를 했다 그래요. 여기 이제 우리가 장치 산업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자산업을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여기 삼성전자는 뭐 업이 또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으니까, 반도체 쪽에 이제 사장한테 반도체 산업의 업의 개념이 뭐냐, 업의 본질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했다 그래요. 그랬더니 뭐, 타이밍 사업입니다. 맞죠, 그것도. 근데 그거 말고, 그래서 이제 그거는 뭐 답을 직접 하셨다 그러는데, 답을 하시면서 뭐라 그랬냐면, 반도체 산업은 양심 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거를 한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지 그 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분은 반도체의 칩의 어떤 개발 과정, 이런 프로세스를 굉장히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님은. 우리가 칩을 하나 이제 개발을 한다고, 아까 이제 설명드렸던 뭐, 온디바이스 AI 칩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그 칩을 만들려고 그러면, 우선은 시스템,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야 될 거 아니에요, 먼저. 그럼 뭐를 차별화할 거냐? 그럼 칩의 성능은 어느 정도로 할 거냐? 이거 다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게 칩에 나오면은 세트에 어느 게 이거를 적용할 것이냐, 이런 거 다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이제 칩의 스펙을 정해야 돼. 그러면 이제 그거로부터 칩도, 이 설계 단계가 굉장히 복잡해요. 아키텍처 디자인 해야지, 시스템 디자인 해야지, 그 다음에 그걸 또 RTL이라고 이제 설계도 해야지, 그 다음에 또 신세시스도 해야지, 레이아웃 설계도 해야지, 그 다음에 매스크를 만들면 그때부터 제조로 들어가. 그럼 제조에는 또 얼마나 많은 단계를 거쳐서 칩이 나와. 근데 그 칩이 나온 걸 끝이 아니에요. 테스트를 해야 돼. 그러니까 물론 거기 어셈블리도 들어가고 뭐 후공정도 있지만, 칩이 나왔어. 테스트를 해. 그 테스트 단계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세트에 들어가는 거라고. 얼마나 많은 단계가 들어갑니다, 하나. 근데 그 단계 하나하나에 정성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양심이라는 표현을 한 거야. 한 명 한 명이 그만큼 관심을 갖고 열과 성을 다해야지만 칩이 나온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칩이. 그래서 양심 산업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저도 이거를 나중에 이제 그걸 듣고 나서, 야, 정말
이건희 회장님은 그 반도체 그 개발 이 프로세스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거기다 또 무지하게 많이 고민을 많이 하시는구나. 생각의 깊이가 보통이 아니시고 이런 걸 내가 느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는 제가 이제 무지하게 많은 과제를 해보니까 이게 맞더라고. 일을 성공시키는 데 있어서는 이거는 이제 연구개발 쪽 얘기긴 해요. 근데 아마 일을 하는 것도 일반 조그만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방법이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쪽에 관련된 거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 이게 기술일 수도 있고, 지식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결국은 그 일을 내가 성공시키고자 하는 그런 그 열의가 없이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고비더라고요. 그래서 실력이 좀 부족하더라도 열정이 있으면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 근데 아무리 우수한 사람들끼리 모아놔도 열정이 없으면 또 실패하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애티튜드가 그만큼 중요하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뭐, 우리 R&D 쪽의 프로젝트나 아니면 뭐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다 해당되는 거라고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늘의 주제는 온디바이스 AI니까 이 말씀을 내가 꼭 드리고 싶은데, 이제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어요. 신제조업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그 단어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이거는 제가 이름을 붙인 거긴 한데, 제가 이제 삼성전자를 1983년도에 입사를 했어요. 그래서 삼성을 제가 30여 년을 다녔는데, 그때 딱 들어가니까 무슨 교육을 시켰냐면 디지털 교육을 시키더라고. 디지털 교육. 그래서 디지털 교육을 공부시키고 시험 보고 뭐 해가지고 엄청 괴롭히더라고요. 어쨌든 회사에서. 그래서 어쨌든 디지털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삼성이 참 보면 그 당시에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로 막 바뀌는 그런 포인트였어요. 1980년 중반 뭐 이때가 그랬다고. 그때는 제품은 일반 CRT, TV 또는 오디오, 일반 오디오, 카세트, 일반 녹음기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CD 플레이어가 물론 나오긴 나왔어요. 그때 막. LP가 CD로 완전히 바뀌지는 않았고. 그런 시절이었는데 삼성전자는 그때 디지털 시대라는 걸 읽고 이 디지털 교육을 엄청나게 시키고 아날로그 제품을 차별화하는 데 있어서는 디지털 기술을 거기다 넣어야 된다. 이거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다고. 그럼 어떤 방법으로 가능하냐? 반도체에 반도체. 반도체로 그게 가능하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대표적인 게 명품 플러스한 TV라는 게 있었어요. 아마 나중에 인터넷 찾아보세요. 1인치를 키우는 거를 삼성이 만들었어. 그거를 인더스트리 스탠다드로. 우리 삼성이 지네끼리 이제 만든 거죠. 그 표준이 나온 건 아니고. 그러면 그런 거를 만들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칩은 자체적으로 개발해야 되거든요. 누가 만들면서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두 가지 칩을 만들고 하나는 화질을 좋게 하는 거예요. TV는 역시 화질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런 칩을 하나 만들고 또 하나는 이제 PIP라 그래서 이렇게 뭐 화면이 크게 두 개로 나오기도 하고 조그만 화면이 나오기도 하고 화면이 이렇게 몇 개가 빙빙 돌기도 하고 그 당시에는 굉장히 신기한 거거든요. 그게 차별화였다고. 차별화 포인트였다고. 그러니까 아날로그 제품에서 디지털이라고 하는 기술을 집어넣어서 차별화했어요. 그런 사례를 많이 만들어 나갔다고. 그게 바로 제가 생각하는 신제조업입니다. 기존의 아날로그 제품인데 거기에 디지털 기술을 넣어서 부가가치를 높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지금은 뭐냐? 지금도 유사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막 AI가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디지털이 이미 다 됐어요. 제품들이. 그럼 그 제품에 AI를 집어넣어가지고 차별화시키면 되는 거야. 그게 결국은 신제조업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면 예를 들어 아주 제일 좋은 사례가 결국은 이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 같은 경우 지금 어떻게 됩니까? AI 스마트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AI 기술을 넣어서 차별화하는 것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그거를 리드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하나 제일 좋은 일이에요. 그 다음에 PC도 그래. PC도 거기 그 아까 어떤 AI 코어가 들어간 그런 그 온디바이스 AI 그런 칩을 집어넣어가지고 PC에서의 차별화를 하고 있어요. 그게 신제조업이라는 거지. 그 다음에 스마트 홈, 스마트 시티. 이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IoT라고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한다고 막 그랬는데 하나도 된 게 없잖아, 사실. 말로만 하고. 이제는 가능하다는 거죠. AI가 IoT의 접목이 돼가지고. 그게 다 신제조업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현재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현재 있는 제품에 AI를 어떻게 잘 접목시켜서 그 제품의 밸류를 올리냐. 차별화할 것이냐. 이게 결국 온디바이스 AI라는 거죠. 응? 온디바이스 AI 칩을 개발해서 그 제품에 넣는 게 그게 차별화라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해야 되는 AI 말로만 뭐 얘기하잖아요. 근데 집중을 해야 될 거냐, 집중을. 응? 다른 데 집중하지 말고 온디바이스 AI에 집중하고 많은 제품들이 있는데 우리 지금 나오는 이 제품들의 하나하나에다가 다 온디바이스 AI를 어떻게 적용할 거냐, 어떻게 적용해가지고 이 제품을 차별화할 거냐, 그 고민을 하도록 해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신제조업이 더 성장할 수 있고 우리나라가 신제조업의 리더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요거는 제가 얼마 안 된 거라서 제가 갖고 왔는데 얼마 전에 제가 SBS 8시 뉴스에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이때에 앞으로 우리나라는 뭘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길래 온디바이스 AI에 집중해라. 제조업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을 성장시킬 수 있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향후 온디바이스 AI는 누가 해야 되느냐? 시장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세트, 시스템 이런 사람들이 해야 돼. 이런 기업들이 나서서 해야 됩니다. 세트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반도체라는 사람들이 아니고 세트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 해야 된다, 이런 거 해야 된다라고 그 사람들의 그 요구사항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 가지고 그 다음에는 뭐야? 팹리스가 그 다음에 설계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결론적으로는 온디바이스 AI를 성공시키려면 시스템, 이 세트하는 분들이 중심이 돼야 되고 거기에 소프트웨어를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그 인공지능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드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포함해서 그런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잘하는 기업, 그런 기업들, 또 팹리스,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응용 서비스를만 구매하는 그런 기업들이 쫙 수직적으로 해가지고 잘 협업이 돼야 돼요. 이 협업이 되도록 여기 계신 분들이 정책을 잘 수립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따로따로 놀면 안 되고. 그러면 근데 이거의 중심은 뭐냐? 세트입니다, 세트. 제품, 왜냐면 나중에 그 칩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들어가야 거 아니야. 그 세트에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 세트 만드는 사람들이 똘똘해야 돼요, 사실은. 그 사람들이 이 기획 능력이 뛰어나고, 그런 기업을 열심히 여러분들은 도와주시면 되는 거고. 그래야지만 이제 우리가 결국은 온디바이스 AI라고 하는 이 새롭게 시작되는 이 분야에서 결국 리더가 될 수가 있고, 또 신제조업에서도 우리가 리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둘 다 시작 단계이긴 한데요. 근데 이제 시스템 반도체 설계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중국이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양적인 면에서 봐도 중국은 뭐 지금 팹리스의 숫자가 한 2,500개 뭐 이렇게 되고 우리나라는 뭐 한 100에서 120개 이 정도 되거든요. 일단 숫자만 봐도. 그 다음에 또 잘하고 있는 기업들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봐도 그 숫자가 중국이 더 사실 많기 때문에 그렇게 비교해 본다 그러면은 이쪽 온디바이스 AI 쪽에서도
중국이 우리보다 조금 앞서 있을 가능성은 있죠. 근데 어차피 여기는 새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거는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결국은 이제 그런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그런 기업들을 더 육성할 필요는 있겠죠. 예. 일단은 숫자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일단 그 삼성에서 이제 지금 특히 이제 엑시노스 그 말씀하셨는데 그거가 이제 지금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거는 약간 좀 다른 이슈가 있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 사실은 그 시스템 쪽, 그러니까 무선 사업이라고 하죠. 거기에 세트 만드는 쪽과 설계하는 시스템 LSI 간의 협업은 그런 대로 되고는 있거든요. 거기는. 그건 제가 이제 잘 알고 있긴 해요. 근데 이제 그거의 문제라기보다도 결국 이제 파운더리가 결국은 이제 수율이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칩을 삼성 내에서 제조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바람에 그러는 바람에 이제 지금 결국 퀄컴 칩을 전량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고요.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이렇게 일을 해보면은요 그런 거가 있긴 해요. 그러니까 이 사내에서 같은 회사 내에서의 협업이 오히려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걸 많이 느꼈는데 연구소하고 특히 이제 사업부하고 일할 때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은 약간의 이제 결과에 일이 잘 됐을 때 이제 공을 누가 차지하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부서 간의 알력 같은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 사내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바깥쪽으로 나와가지고의 그 회사끼리의 어떤 협업은 명확하게 서로 그 역할에 대한 거 분명히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그 서로 어떤 개발비에 대한 거 이런 것들만 정확하게 할 수만 있다면 제가 볼 때는 협업은 문제가 아닐 것 같고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사실은 그만한 역량이 있느냐. 예를 들어 세트 쪽에 뭐 예를 들어 방산 업체를 가정을 한다면 방산 업체에서 내가 이러이러한 온디바이스 AI 칩을 내가 만들고 싶어. 팹리스 이거 할 수 있는 사람 손들어. 그러면 누가 할 수 있을까? 이거는 또 그 커머셜 스펙이 아니라 이거는 또 밀리터리 스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서는 물량도 별로 없고 어려운 칩이야. 그러면은 아마 이제 그런 거에서 협업이 잘 안 되고 또는 아예 이 같이 할 만한 업체를 못 찾을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저는 이제 아까 이제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과연 우리가 각각 시스템 업체도 새로운 그 칩을 기획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것도 좀 퀘스천이고. 그 다음에 그게 잘 기획이 됐다라고 했을 때 그 칩을 잘 설계하고 만들어주고 또 할 만한 기업이 또 얼마나 있느냐. 또 아까 말했던 소프트웨어나 이런 기업들도 전문화된 기업이 얼마나 있느냐. 그런 부분이 더 걱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그런 전문화된 기업들을 별로 키워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가야 될 방향을 저는 이제 제시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거를 이제 구현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녹록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래도 뭐 해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뭐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조금 언급은 해드리긴 했는데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그 온디바이스 AI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결국은 이제 AI를 결국 온디바이스, 그러니까 디바이스 위에서 이제 처리한다는 얘기니까요. 그래서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처음에 우리가 사진 찍은 거 그런 것들 이제 화질을 좋게 하는 그런 용도로 AI가 이제 활용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기존에 뭐 예를 들어 뭐 CPU로 처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무슨 뭐 하드웨어로 칩으로 설계할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AI 알고리즘을 써서 하는 게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썼던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이제 했던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당시 처음 적용했을 때도 스마트폰에서 온디바이스 AI가 처음으로 적용됐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거기 반도체 그 AP 안에 AI 코어가 들어가 있었으니까 실제로.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실제 활용을 했었으니까. 근데 그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 약간 그 활용도 면에서는 그렇게 대단치는 않았다고 볼 수가 있죠. 조금 미미했다고 볼 수가 있다면 S24부터는 생성형 AI가 이제 직접 올라가가지고 디바이스에서 그게 이제 동작이 되면서 좀 더 파워풀한 AI를 구현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의 디바이스 AI는 S24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시작 시점부터 생각한다면 어쨌든 그 AI 코어가 들어가가지고 뭐 화질 개선 용도로 썼으니까 그것부터로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는 이제 보는 사람마다 약간의 관점의 차이는 있긴 있어요. 근데 저는 애초부터를 그걸 이제 온디바이스 AI에 적용을 하고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래 온디바이스의 그 장점은 그런 어떤 개인의 어떤 그 프라이버시에 해당되는 그런 정보들을 유출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가 저는 조금 이해가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온디바이스 AI가 되면서 그런 개인 정보들이 오히려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것들이 많이 쌓이고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네트워크 베이스로 하게 되면 그 전부 이제 거기 그 데이터 센터에 그 데이터들이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누가 이제 네트워크 상에서 해킹해 가게 되면 그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오히려. 이 온디바이스, 그러니까 그냥 폰 안에서 다 처리를 해버리게 되면 그런 가능성은 오히려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예,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는 조금 반대로 봐야 될 것 같아요.